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공동소유라는 주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공동소유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하나의 축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라는 개념이 있고,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와 합유,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이게 이제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을 공동 소유로 한다라고 하면은, 자, 밀집도에 따라서 총유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합유라는 개념이 있고 공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나왔던 30회 때 구성이 됐던 게 소유권 외 권리라고 하는 것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혼자서 갖는 게 아니라 저당권을 여러 명이 나눠서 갖는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가, 자, 소유권 외의 권리는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준공유라는 개념, 준합유라고 하는 개념, 준총유,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 들어가 있으면 소유권 외 권리의 공동 소유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일단 총유라고 하는 거 거의 구성 안 되는데요. 총유는 교회 신도들이 교회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할 청구 이런 것들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얼마를 했던, 또 절을 다니면서 헌금을 얼마를 했던, 나 이제 그만 여기 나올래, 나 냈던 거 일부 지분권 나한테 다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총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러면 주로 이제 제일 중심은 공유라는 개념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합유라고 하는 것. 둘 다 일단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게 되는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되느냐 표시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분이 표시가 되면, 등기부에 표시가 되면 이걸 공유라고 부르게 되고, 지분이 표시되지 않게 되면 이걸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지분 둘 다 있어요. 지분은 있지만은 지분이 표시가 되면 이게 뭐가 되고 공유라고 부르고, 지분이 표시되지 않게 되면 합유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처분하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되고,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어떻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유와 합유가 주로 이슈가 될 텐데, 일단 공통적으로 지분은 존재한다. 그런데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면 공유, 지분이 표시되지 않게 되면 합유. 그 다음에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게 되면 공유, 분할의 자유가 부인되게 되면 합유.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수틀림 어떻게 할 수 있다? 째질 수 있는 공동소유 관계를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합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분리를 할 수 없는 공동소유 형태를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그동안에 공부했던 단독 소유와는 좀 다른 형태의 소유이기 때문에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공유부터 쭉 한번 스크린하고 다음 시간에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는 공동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분 처분의 자유 있습니다. 해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달리 얘기하면, 자, 이런 식이죠. 어떤 공동소유,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은 다른 사람이 동의 받을 필요 없이 병한테 이 지분을 팔 수가 있다. 또는 이 지분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도 자체가 가능하니까 이것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게 된다. 그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또 이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분이라는 것을, 자,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다? 귀속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유라는 틀 아래에서는 그 안에서 어떻다고요? 바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처분을 해버리면 거기에 따르게 되겠지만 미처 처분을 못한 상태에서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한다 또는 자신의 지분,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공유의 관계, 법률 관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이라고 해서, 자, 분할은 이미 공부하셨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그런데 형성 판결이라고 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등기 안 해도 어떻다 판결이 확정된 때 바로 물권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법 186조와 187조에서 앞에서 출제 포인트 삼아냈던 거 이런 거 있었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면서 했던 소리가 법률 취득시효 있으면 어떻다 등기해야지 물권 취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공유물 협의형 분할이라든가 혹은 저런 것도 있었죠. 지금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혹시 중간에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봐서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이미 본 것처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자,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자, 공유물은 기본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 공유자 간에 분할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유물 불분할의 특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지금 공유자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요, 공유물의 불분할을 약정할 수 있고, 공유물의 불분할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그 기간 5년을 넘을 수 없다 해서 이게 이제 28회 때인가 29회 때 나왔던 것이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이 주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은 기본적으로 분할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공유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지 않기로 일정 기간을 약정을 하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이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주제 나오겠고요. 한편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등기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때는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달리 표현하면 공유물 불분할 약정을 하고 등기까지 돼야만이 어떻다 불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아까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이것을 매입한 을의 지분을 매입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래요?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 불분할의 약정만 해놓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분의 양수인이 분할 청구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출제 이슈를 삼았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는 공동소유 관계를 얘기하게 되는데 지분이 표시가 되는 공동소유, 공유에 있어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 전혀 다른 공유자에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 물권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된다.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다?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물론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때 물권의 포기라는 건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식적으로 이때 포기를 했을 때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해서 지분 이전 등기, 이에 대응해서 나중에 합유 같은 경우는요, 바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유에 있어서도 자, 지분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데 지분 있고요. 이 합유 지분을 포기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럼 소위가 얘기하는 거야. 갑과 을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자기의 지분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제 을에게 귀속이 될 텐데 그때 그 을에게 귀속되는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포기할래 했을 때 모두 을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지 어떻다. 지분 이전의 효력, 포기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공유물이라는 것, 각 공유자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되는데 문장이 좀 어려워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되게 까다로워요. 해서 어떤 얘기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을도 공유물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전부를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분 비율까지만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 전부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60% 부분을 넘어서는 40%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지분 비율을 뛰어넘는 거니까. 근데 그 전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소위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을에게 40%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 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전부를 사용했다. 그럼 이 사람은 40% 지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100%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60% 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므로 을은 바로 60% 지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즉슨 전부를 사용했을 때 자기의 지분 비율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으로 그 이익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새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갈 텐데 이거부터 가볼까요? 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뭔 소리냐면 아까 갑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까지. 을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까지. 갑과 을이 서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갑맘이야. 갑이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고 갑이 양보해서 을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관리특약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29회 때 나왔던 쟁점인데요. 이 관리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어떤 경우로 상정하냐면 지금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을도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지금 얘가 갑과 을이 작당을 하여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부분, 공유물에 대해서는 자, 일단 최소한 5년간 불분할 특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서 그리고 관리 특약으로서 무조건 을이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맺고 시름이 뚝 떼고 이것을 병에게 자기의 지분을 파합니다. 그러면 병은 애초에 60%의 지분을 사들일 때는 이 부분을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 샀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관리 특약에서 이 60% 지분의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이런 관리특약을 맺은 상태에서는 병한테 어른 병한테 이거 관리특약에서 무조건 내가 5년 동안 사용하기로 돼 있어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이 특정 승계를 받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관리비용은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을 한다. 그럼 정리하면 됐습니다. 공유에 있어서는 사용수익과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은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한편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상정해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관리특약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정도 보셨고요. 이제 기억하실 주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거 하나만 뒤지게 외우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게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가볼까요? 이런 경우는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전부를 사용하기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이 병이라는 임차인을 시켜서 전부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법률 관계를 따지면요. 갑은 자신의 지분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을 하도록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60%만 사용할 수 있는데 100%를 사용하였으니까 40%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당이득이 없어요.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임대료 다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당이득이 없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결론 외우셔야 돼. 사실의 지분 비율을 뛰어넘는 사용에 대해서는 또 정당한 권원 없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권원 없는 자가 이 부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손해배상 청구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원을 뛰어넘거나 권원 없이 사용한 부분은 어떻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돈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 되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문이 개수가 대단히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읽다 보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는 거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우리 보존 행위라고 하는 것도 설명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었죠.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논의가 됐던 것이 건물 철거 청구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퇴거 청구라든가 또 뭐가 있었지요? 퇴거 청구라든가 또는 지금 뒤에서 등기 말소 청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법률 관계 따지면요. 일단은 공유자는 다 아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변경이 좀 특이한 건데 갑과 을이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전부를 팔아버렸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팔아버리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자, 변경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지분의 과반수로서 뭘 결정할 수 있다?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나대지인데 이게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는 거 이게 가능하냐? 이건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변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다른 공자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한편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스토리 또 나옵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소유권에 기한 자,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끌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미리 결론부터 외우셔야 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릴 텐데, 이렇게 갑니다. 지금 소유물의 반환 청구 인정 안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 자, 우리 앞에서 과반수 지분권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전부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전부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 어떻다 사용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예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병이라는 임차인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허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과반수 지분권자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적물의 반환 청구 부인되는 거 두 가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았던 게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어떻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부정되는 거 두 개 외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은 자, 요건 이렇게 가야 돼. 자, 지금 등기 말소 청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일단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스토리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요 등기 말소 청구 얘기가 나올 때는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순생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순생 거짓말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상황 간단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을의 지분을 포함해서 단독 소유로 지멋대로 돌려놨다라고 한다면 이때 일부는 진실이죠. 갑의 지분 60% 부분은 원래 갑 거니까 갑 이름으로 등기가 돼도 무방합니다. 근데 을의 지분을 갑의 이름으로 넘기는 건 뭐가 된다?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 일부가 진실에 숨어 있으니까 이때 을은 자기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이런 경우이겠죠.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과 을의 지분을 묶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60% 부분은 어떻다? 유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이때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 안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순생 거짓말, 갑과 을이 아무 상관없는데 병이 서류를 조작해서 갑의 지분과 을의 지분을 한꺼번에 훔쳐갔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러면 을은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순 거짓말이 있다. 그러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도 뭘 할 수 있다고요?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 등기 말소 청구는 기본 논리 구조가 자기의 지분이 물려갔을 때 한해서 다 등기 말소 청구,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자기의 지분이 같이 엮여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지분이 내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 때 넘어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순 거짓말이야. 그러면 다른 공유자한테 알아서 지분을 찾아와라 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저번에 갈 때 쉽게 푸는 방법이 뭐라고요?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다. 그럼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일 까다로운 게 이런 경우예요.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한테 파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을이 시비를 걸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말이죠. 병이 갑 몰래 서류를 조작해서 갑의 지분을 병이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을이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랑 아무 관계 없잖아. 다시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다. 전혀 다른 토지입니다. 같은 마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A라는 토지, 을이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병이, 지금 갑이 병한테 A라는 토지를 파는 거, 을이 시비를 걸게 돼요, 못 돼요? 을이 시비를 걸 사안이 아니죠. 팔아먹거나 말거나 나는 뭔 상관이야. 그죠? 기본 관계 남의 땅이니까. 자기가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갑이 병한테 파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병이 갑한테 정상적으로 안 사고 서류를 조작해서 등기를 훔쳐갔을 때, 을이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남의 일인데. 무슨 얘기 다시 가볼까요? 공유관계에서 갑이 60%, 을이 40% 지분입니다.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남이야. 지금 엮여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해서 째질 수도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돼. 그런데 지금 가십시다. 자, 병이 갑의 지분을 훔쳐갔다. 등기를 훔쳐갔다. 그랬을 때 을이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자기의 지분이 같이 엮여 있을 때만 어떻다? 순생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다면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일 약 올리는 지문이 이런 식이야. 갑의 지분을 병이 훔쳐갔다. 그럼 얘가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는 겁니다. 남의 거니까.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지금 갑이 50%, 을이 30%, 병이 20%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을 병, 정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개의 등기를, 정이라는 사람이 두 개의 등기를 훔쳐갔어요. 그때 병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병은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을은 뭐라 할 수 있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뭐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순생 거짓말이니까. 논의의 핵심은 등기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랑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만 어떻다?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깔 때 약간 어렵게 구성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 자,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 등기 말소 청구할 때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순생 거짓말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가 거짓말일 때는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응용 들어가면 내 지분과 아무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건드리는 경우에는 전부가 거짓말이든 전부가 일부가 거짓말이든 얘가 나설 계좌는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약간 응용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주제까지 설명드릴 텐데요. 자, 공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갑시다. 공유는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고요.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존 행위 같은 거, 자기의 지분을 묶어서 누가 훔쳐가거나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상관없이 같이 묶어서 등기 말소 청구,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요, 골 때리는 구조야. 등기부에는 공유라고 등기가 돼 있는데 사실상은 뭐가 된다고요? 단독 소유 형태를 가리켜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등기부에는 공유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단독 소유 형태. 그러니까 등기부는 1000평짜리 해서 자, 지분 50% 이런 식으로 갑이 지분 50%, 을이 지분 50%처럼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경계도 표시가 되고 단독 소유처럼 취급하는 사례, 이걸 고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분 소유적 공유는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고분 소유, 공동 소유,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원래 등기법상 이거 하면 안 돼. 실체 관리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원래 무효인 등기로 봐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판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해서 구분소유적 공유 법률 관계. 자,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지만 공유 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상호 명의 신탁한 형태를 가리켜서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건 이제 실명법 할 때 설명드릴 텐데 우리 앞에서 홍보하실 때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해제나 해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효한 법률 관계였을 때만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매도인든 매수인이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임대차에서 자, 장래돼서 임차인이 뭐 차임을 이기면 차임을 연체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장래돼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원래 명의신탁은 뒤에서 보겠지만 무효입니다. 그런데 실명법에서 논의할 때 명의신탁 중에서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신탁법상 신탁, 그리고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를 우리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한다. 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지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슈가 되게 되는데 유효한 법률 관계였을 때는 해제나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명의신탁은 뒤에서 실명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실명법에서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체 관계와 등기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때는 소위 해지
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뒤에서 보실 주제고, 자, 법률 관계, 이것까지는 알고 가야 돼. 자, 구분소유적 공유는 일단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은 자신의 특정 부분을, 을은 자신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내 거니까 어떻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데 을이 와서 방해한다. 그러면 당연히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을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 등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갑이 방해하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다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외에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배타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침해 행위가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요, 우리가 다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뿐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다 해서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배타적 사용 수익 등에 관해서 하나의 쟁점을 삼았고요. 자, 다른 공유자가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요, 갑이 A 부분을 배타적 사용수익이 있고 을이 B 부분을 배타적 사용수익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B 부분, 을의 배타적 사용수익 부분을 불법적 침해해서 건물을 짓거나 하면 을이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건 공유이기 때문에 갑도 나서서 어떻다?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다시요. 제3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용 등을 했을 때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 불법적인 제3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에 있어서는 분할도 할 수가 있었지요. 해서 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공유의 단독 소유와 그다음에 공유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정 부분을 어떻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침범해 오게 되면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단독 소유니까 당연히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편 공유이다 보니까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적인 침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자신의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의 일종이니까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공유라는 개념과 구분소유적 공유 개념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내용 지문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